2024년 6월의 아침 햇살이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93세의 강태준 할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몸을 기댄 채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엔 22살의 젊은 군인이 총을 어깨에 맨 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1951년 여름, 강원도 어느 전선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할아버지, 아침 드셔야죠. 간호사가 들어와 식판을 놓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사진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갈색 반점으로 새겨져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낡은 군번줄과 퇴색한 태극기 배지가 놓여 있었다. 최진혁, 내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강태준은 중얼거렸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다. 1951년 6월 24일, 인제군 어느 산골짜기에서 만난 그 사람. 적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함께 민간인 300명을 구출했던 그 청년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했다. 담당 의사 박민수는 강태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고 여름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 지 2달째였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약을 먹으면서도 검사를 받으면서도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 선생님, 그 친구를 찾고 싶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박민수 의사는 처음엔 그저 노인의 망상이라 생각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만난 북한군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최진혁이라는 이름, 평안남도 출신이라는 것, 키가 크고 왼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민간인들을 구출했던 그 하루의 기억.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의 아들 강민철이 병실을 찾아왔다. 65세의 민철은 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전쟁 이야기, 최진혁이라는 이름.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었다. 아버지, 요즘 AI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을 인식해서 사람을 찾아주는 기술이래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강태준의 눈이 반짝였다. 희미해진 시력으로도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정말 그런 게 있나? 한국전쟁 참전용사 데이터베이스랑 북한 이탈 주민 정보,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찾기 자료들을 종합해서 검색할 수 있대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분도 남쪽으로 내려오셨을 수도 있고.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70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1951년 6월 25일. 그날 밤 헤어지기 전 최진혁이 건네준 메모였다. 피로 얼룩진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태준 동무.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잊지 마시오.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최진혁. 민철은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평생을 이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그 무게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침대 옆 창문 너머로 여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1951년 6월 24일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울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강태준은 다시 벽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73년 전 그날 22살 청년이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어야 했지만 없는 한 사람, 최진혁. 진혁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강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73년 전 그날처럼 뜨거웠다. 민철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단순한 노쇠함이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민철은 서울대학교 AI 연구소를 찾아갔다. 그곳의 김서연 교수는 얼굴 인식 기술 분야의 권위자였다. 민철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서연 교수는 깊은 관심을 보였다. 흥미로운 사례네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김서연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해요. 70년이 넘은 세월이고 북한 자료는 접근이 제한적이니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거든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김서연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최진혁이라는 이름, 1929년생 추정, 평안남도 출신, 키 약 178cm, 왼쪽 눈썹에 흉터. 이 정보들로 시작해보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졌다.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북한산이 보였다. 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그날 밤, 강태준은 꿈을 꾸었다. 1951년 여름, 인제군의 그 산골짜기, 총성이 울리고 비명이 터지고 그 속에서 최진혁과 함께 민간인들을 구하던 그 하루, 꿈속에서 최진혁이 말했다. 태준아, 나 여기 있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강태준은 눈을 떴다. 새벽 4시였다. 병실은 고요했고 복도의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진혁아, 이번엔 정말 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951년 6월 24일 새벽 5시, 인제군 북면의 한 산골짜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22세의 하사 강태준은 소대원 15명과 함께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전날 밤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은 간단했다. 적의 보급로를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것. 산길은 험했다. 바위와 나무 뿌리가 뒤엉킨 오솔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강태준의 손에 쥔 카빈 소총은 땀으로 미끄러웠다. 공포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지배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를 겪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전 7시경 소대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인가 20여 채가 모여있는 산골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을이 너무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도 달 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손을 들어 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뭔가 이상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때였다. 마을 입구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낯선 언어로 고함치는 남자들의 목소리. 강태준은 재빨리 언덕 뒤로 몸을 숨기며 마을을 살폈다. 북한군이었다. 약 30명 정도의 병력이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있었다.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합쳐 300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북한군들은 민간인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다. 저들을 어떻게 하죠? 옆에 있던 1등병 김수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준도 판단이 서지 않았다. 우리 병력은 15명, 적은 30명, 게다가 민간인들이 있었다. 잘못하면 민간인들이 다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북한군 장교로 보이는 한 사람이 민간인 무리에서 한 할머니를 끌어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북한군의 개머리판이 할머니의 등을 내리쳤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강태준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북한군 한 명이 갑자기 그 장교에게 달려들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군인이었다. 그는 장교의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질렀다. 동무는 미쳤소? 이 사람들은 우리 동포요. 적이 아니란 말이오. 장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군인을 밀쳐냈다. 최진혁 동무, 정신 차리시오. 저들은 반동분자들이오. 반동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오. 늙은이와 여자, 아이들이 무슨 반동이란 말이오. 최진혁이라 불린 그 군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주위의 다른 북한군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총을 내리고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다. 강태준은 그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적군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판단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민간인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사격 준비. 강태준의 명령에 15명의 국군이 일제히 총을 겨눴다. 하지만 강태준은 바로 쏘지 않았다. 대신 큰 소리로 외쳤다. 북한군,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민간인들에게서 떨어져라. 갑작스러운 외침에 북한군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언덕 위에 총을 겨눈 국군들이 보였다. 북한군 장교는 재빨리 총을 들었지만 최진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쏘지 마시오. 민간인들이 다칩니다.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국군과 북한군, 그리고 그 사이의 민간인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총은 여전히 북한군들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최진혁을 보고 있었다. 최진혁도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두 젊은이의 시선이 마주쳤다. 적이지만 그 순간 둘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살려야 할 사람들, 지켜야 할 생명들. 당신,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당신도 이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거요? 최진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인민군이지만 그 전의 사람이오. 그 말에 강태준은 결심했다. 그는 총을 천천히 내렸다. 좋소. 함께 이 사람들을 구합시다. 강태준의 제안에 양측 모두 당황했다. 국군 병사들은 하사의 돌발 행동에 어리둥절했고 북한군들은 상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진혁은 강태준의 눈빛을 읽었다. 진심이었다. 동무들. 최진혁이 북한군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의 임무는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오. 저 국군들과 싸우다간 이 백성들이 다 죽소. 잠시 총을 내립시다. 북한군 장교가 격렬히 반대했다. 최진혁 동무, 그건 반역이오. 반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오. 최진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 순간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다. 미군의 야포 소리였다. 이 지역에 포격이 시작될 모양이었다. 강태준도 그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없소. 포격이 시작되면 이 마을 전체가 날아갈 거요. 강태준의 말에 민간인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고 노인들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다. 최진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총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겠습니다. 강태준도 소총을 내리고 최진혁 옆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22세와 22세. 한 명은 국군, 한 명은 인민군.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두 명의 청년이었다. 이름이 뭐요?
강태준이 물었다. 최진혁이요. 당신은? 강태준이요. 짧은 소개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간인들을 향해 돌아섰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젊은이들이 업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안으세요. 서쪽 계곡으로 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로 대피합시다. 강태준의 지시에 국군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망설이던 북한군들도 최진혁의 눈빛을 보고는 하나둘 합류했다. 북한군 장교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포성이 점점 가까워졌다. 300명의 민간인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젖먹이를 아는 여인들, 겁에 질린 아이들. 강태준과 최진혁은 선두에서 길을 인도했다. 이쪽입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국군과 인민군이 함께 노인들을 업고 함께 아이들을 안았다. 적군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협력이었다. 오전 10시 첫 포탄이 마을에 떨어졌다. 굉음과 함께 가옥 두 채가 무너졌다. 민간인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강태준과 최진혁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동굴까지는 500m 정도 남았다. 하지만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했다. 경사가 가팔랐고 발밑의 돌들이 미끄러웠다. 강태준은 한 할머니를 업고 있었고 최진혁은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있었다. 태준 동무, 최진혁이 불렀다. 이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알겠소. 진혁 동무. 두 포탄이 연이어 터졌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파편이 나무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모두가 계속 움직였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살려야 한다는 의지가 공포를 이겼다. 오전 11시, 마침내 300명 모두가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은 깊고 넓었다. 포탄이 터져도 여기까지는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었다. 민간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강태준과 최진혁은 입구에 섰다. 해냈소. 강태준이 헐떡이며 말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 살았소. 최진혁도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다. 그의 군복도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적이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전우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인간이었다. 동굴 안에서 민간인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들입니다. 생명의 은인들이에요. 한 할머니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았다. 아가들, 하늘이 복을 내릴 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 강태준과 최진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살렸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포성은 계속되었고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동굴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겠소? 강태준이 물었다. 난 돌아가야 하오. 내 부대로.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나도 그래야 하오. 침묵이 흘렀다. 오늘 하루 함께 생명을 구했지만 내일이면 다시 적이 될 두 사람. 총을 겨눠야 할 두 사람. 태준 동무. 예, 진혁 동무. 오늘 일을 잊지 맙시다.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최진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꼭 해가 저물어 갔다. 동굴 안에서는 민간인들이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고
노인들은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댔다. 폭격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동굴은 안전했다. 강태준과 최진혁은 동굴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저 멀리 하늘에서는 조명탄이 터져 밤하늘을 밝혔다. 전쟁의 밤은 낮보다 더 밝았고 더 시끄러웠다. 태준 동무는 어디 출신이요? 최진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서울이요. 종로에 살았소. 당신은? 평양이요. 정확히는 평안남도 평원군이요. 가족은? 부모님과 동생 둘이요. 당신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 하나. 강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아버지는 전쟁 나기 전에 돌아가셨소. 그랬군요. 미안하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각자의 가족을 떠올렸다. 지금쯤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동생들은 안전한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평범했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소. 최진혁이 중얼거렸다. 나도 모르겠소. 같은 땅에서 태어나 같은 말을 쓰는데,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밥을 먹는데, 두 사람의 말이 겹쳤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적이지만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도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밤 9시경 국군 병사 하나가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하사님, 우리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통신병이 연락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최진혁도 따라 일어났다. 나도 가야 하오. 그렇겠지. 두 사람은 마주 섰다. 22세의 두 젊은이. 군복 색깔만 다를 뿐 모든 것이 같았다.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고 간절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같았다. 최진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연필로 무언가를 적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태준 동무, 이걸 받으시오. 이게 뭐요? 내 이름과 고향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잊지 말자는 약속이요. 강태준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글씨를 읽었다. 강태준 동무,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잊지 마시오.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최진혁. 강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혁 동무, 나도 약속하오. 꼭 다시 만나자고. 그때까지 살아남읍시다. 그래야지. 꼭 살아남아야 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악수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살아남겠다는 약속.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 오늘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태준 동무. 응? 만약 전쟁이 끝나도 만날 수 없다면.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이 일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적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이 하루를 기억하겠소. 평생. 강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밤 10시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강태준은 남쪽으로, 최진혁은 북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강태준이 뒤돌아봤다. 최진혁도 뒤돌아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들어 흔들었다. 작별 인사였다. 살아남으시오. 강태준이 외쳤다. 당신도. 최진혁이 외쳤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각자의 부대로, 각자의 전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같은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1951년 6월 24일, 300명의 생명을 함께 구한 그날, 동굴 안의 민간인들은 두 젊은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죠. 꼭 만나야 해요. 젊은 여인이 대답했다. 그녀의 품에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안겨 있었다. 오늘 목숨을 건진 300명 중 하나. 그 아이는 훗날 강태준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날 것이다. 강태준은 부대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에 손을 얹었다. 최진혁의 메모가 거기 있었다. 종이는 작았지만 그 무게는 산보다 무거웠다. 약속의 무게, 생명의 무게, 인간의 무게. 최진혁도 북쪽으로 가는 길 계속해서 뒤돌아봤다. 남쪽 하늘에서는 여전히 조명탄이 터지고 있었다. 저 어딘가에 강태준이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어야 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진지에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하늘을 갈라놓지 못했다. 언젠가 땅도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진여가 꼭 살아남아라. 강태준은 별을 보며 기도했다. 태준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최진혁도 별을 보며 기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그날 밤의 약속이 70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다시 만날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1951년 6월 25일 아침, 강태준은 부대로 복귀했다. 상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정찰 임무는 어떻게 되었는가? 적과 교전은 했는가? 민간인 대피는 왜 독단적으로 진행했는가? 강태준은 사실대로 보고했다. 북한군과 협력해서 민간인 300명을 구했다고. 징계였다. 상부의 명령 없이 적과 접촉했고 작전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간인 300명을 구한 공로도 인정받아 징계는 가벼웠다. 일주일간의 영창. 강태준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영창 안에서 그는 매일 밤 최진혁의 메모를 꺼내 읽었다. 촛불 아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글씨가 흐려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뤘다. 종이가 찢어질까봐 천 조각으로 싸서 보관했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강태준은 그날 통곡했다. 평화가 온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최진혁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였다. 휴전선이 그어지고 남과 북이 갈라졌다. 최진혁은 북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살아있다면. 제대 후 강태준은 서울로 돌아왔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종로의 집은 포탄에 반쯤 무너져 있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무사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1955년 강태준은 작은 철물점을 열었다. 생계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최진혁이 있었다.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장부를 정리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날이 떠올랐다. 1951년 6월 24일 함께 민간인을 구했던 그날. 1960년 강태준은 결혼했다. 아내 윤희숙은 착하고 현명한 여자였다. 강태준은 신혼 첫날 밤 아내에게 최진혁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윤희숙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당신 언젠가 꼭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소. 1962년 아들 민철이가 태어났다. 강태준은 아들을 안고 맹세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날을 보게 하겠다고. 그리고 최진혁을 찾아 인사시키겠다고.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남북 관계는 때로 풀리는 듯하다가도 다시 얼어붙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몇 차례 있었다. 강태준은 매번 신청했다. 하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혈육도 아니고 단 하루 만난 인연이라는 이유였다. 2000년 강태준은 73세가 되었다.
최진혁도 같은 나이일 것이다. 살아있다면. 그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강태준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중계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진혁아,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통일은 오지 않았다. 2010년 강태준은 83세가 되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약해졌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들 민철은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다. 병실에서 강태준은 매일 최진혁의 메모를 꺼내봤다. 종이는 70년의 세월을 견디지 못해 누렇게 변했고 글씨도 많이 흐려졌다. 하지만 아직 읽을 수는 있었다.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평화는 왔다. 총성은 멈췄다. 하지만 만남은 없었다. 휴전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다. 강태준은 90세였다. 요양병원은 면회가 금지되었다. 민철도 자주 오지 못했다. 강태준은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진혁아, 나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미안하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2024년 봄, 강태준의 심장은 더 악화되었다. 의사는 여름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했다. 민철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최진혁 할아버지를. 민철아, 고맙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다. 70년을 기다린 그 눈빛.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꿈을 꾸었다. 1951년 여름, 인제군의 그 산골짜기. 최진혁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태준아, 나 여기 있다. 널 기다리고 있었어. 진혁아. 강태준은 꿈속에서 달려갔다. 22세의 젊은 모습으로. 최진혁도 달려왔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못 만날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미안해, 진혁아. 미안할 것 없어. 우린 약속했잖아. 다시 만나기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강태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좋은 꿈을 꿨어.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70년 전에도 이렇게 꽃이 피었다. 최진혁과 함께 민간인을 구한 그해 봄에도. 진혁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꼭 찾을게. 93세 노인의 간절한 기도가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 기도가 북녘 땅까지 닿기를, 최진혁에게 닿기를 바라며 2024년 6월 초 서울대학교 AI연구소 김서연 교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강민철이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입력했다. 최진혁, 1929년생 추정, 평안남도 평원군 출신, 키 178cm, 왼쪽 눈썹 흉터. 정보가 많지 않네요. 김서연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해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민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서연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첫 번째 검색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625 참전자 데이터베이스. 북한 출신으로 국군에 협력한 인물들의 기록. 검색 결과 연건. 두 번째 검색 남북이산가족정보통합 시스템. 북한 이탈 주민 중 1929년생 최진혁. 검색 결과 3건.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다. 출신지도 다르고 신체 특징도 달랐다. 세 번째 검색 전쟁기념관 구술증언 데이터베이스. 민간인 구출 관련 증언. 검색 결과 127건. 하지만 1951년 6월 24일 인제군 사건은 없었다. 김서연 교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AI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강태준이 기억하는 최진혁의 얼굴을 몽타주 전문가에게 그려달라고 했고 그 그림을 3D 모델링으로 변환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고려해 노화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22세의 얼굴이 93세가 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모니터에 한 노인의 얼굴이 떴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왼쪽 눈썹의 흉터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얼굴로 검색해 볼게요. 김서연 교수는 북한 이탈 주민 사진 데이터베이스, 남북교류 행사 참가자 사진, 심지어 유튜브와 SNS까지 검색했다. AI는 수백만 장의 사진을 분석했다. 하지만 일치하는 얼굴은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철은 매일 연구소를 찾아왔다. 김서연 교수는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검색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교수님,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93세면 이미 김서연 교수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김서연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북한의 공식 매체는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사진이 담긴 자료가 있지 않을까. 그녀는 통일부, 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민 단체들을 접촉했다. 1951년 인제군에서 민간인 300명을 구출한 사건. 혹시 북한 측 기록이 있을까요? 통일부 담당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식 기록은 없을 겁니다. 북한은 그런 인도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국군과 협력했다면 더더욱.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성우 소장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공식 기록은 없어도 증언은 있을 수 있어요. 탈북민들의 구술 증언 중에 윤성우 소장은 자료실 문을 열었다. 수천 건의 증언 녹취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찾아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서연 교수와 민철은 그날부터 매일 증언록을 읽었다. 1951년 6월, 인제군, 민간인 구출, 국군과 인민군의 협력, 이 키워드들을 찾아 수백 페이지를 넘겼다. 3일째 되던 날, 민철이 소리쳤다. 이거요, 여기 있어요. 2018년 탈북한 김영식 가명, 89세의 증언이었다. 1951년 여름이었습니다. 나는 당시 인제군 근처 마을에 살았어요. 어느 날 인민군과 국군이 함께 우리를 구출했습니다. 포격이 시작됐는데 적군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를 대피시켰어요. 그중 한 명이 최진혁 동무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썹에 흉터가 있었어요. 전쟁 후에 최 동무는 처벌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적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철의 손이 떨렸다. 이거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사건, 그리고 최진혁이라는 이름. 교수님, 이 김영식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알아볼게요. 김서연 교수는 즉시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연락했다. 윤성우 소장은 김영식의 연락처를 찾아줬다. 지금은 경기도 파주에 살고 계십니다. 탈북 후 정착했어요. 다음 날, 민철과 김서연 교수는 파주로 향했다. 김영식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89세의 노인은 방문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생님, 1951년 인제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철의 말에 김영식의 눈이 커졌다. 그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제 아버지가 그날 국군이었습니다. 최진혁이라는 인민군과 함께 민간인을 구했다고 하시는데 강태준 동무. 김영식이 벌떡 일어났다. 강태준 동무가 살아계십니까?
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최진혁 선생님을 찾고 계세요. 김영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동무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철은 불안했다. 혹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까봐. 최동무는 살아계십니다. 중국요? 예, 전쟁 후 처벌받았어요. 적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사형은 면했습니다. 민간인을 구했다는 사실이 참작됐거든요. 그 후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1990년대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철의 심장이 뛰었다. 살아계시다. 최진혁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길 쪽이라고 들었어요. 조선족 마을에서 사신다고. 그날 민철은 곧장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강태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가빴다. 아버지. 민철아. 아버지, 최진혁 할아버지 찾았어요. 살아계세요. 강태준의 눈이 번쩍 떠졌다. 뭐라고? 중국 연길에 계신데요.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민철의 손을 잡았다. 93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혁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모셔올게요. 민철은 즉시 움직였다. 중국 연길. 그곳에서 최진혁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연길은 넓었고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동명이인도 많았다. 게다가 최진혁이 본명을 쓰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민철은 탈북민 지원 단체, 조선족 커뮤니티, 중국 현지, 교회 등 가능한 모든 곳에 연락했다. 김서연 교수도 AI 검색을 계속했다. 중국 SNS인 웨이보, 위챗, 더우인 중국판 틱톡까지 뒤졌다. 일주일 후 연길의 한 조선족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최진혁이라는 이름의 90대 노인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민철의 심장이 뛰었다. 신체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키가 크시고 왼쪽 눈썹에 작은 흉터가 있으세요.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철은 즉시 비행기 표를 끊었다. 김서연 교수도 함께 가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했다. 담당 의사 박민수는 강력히 반대했다. 불가능합니다. 강태준 환자분의 심장 상태로는 비행기 탑승 자체가 위험해요. 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 기내에서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민철은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70년을 기다렸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박민수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강태준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다. 매일 병실에서 그 이야기만 하는 노인, 최진혁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동행해야 해요. 그리고 응급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024년 6월 20일, 네 사람은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강태준, 민철, 김서연 교수, 박민수 의사. 강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진혁아, 이제 곧 만난다. 비행기 안에서 강태준은 계속 중얼거렸다. 창밖의 구름을 보며 70년 전을 떠올렸다. 1951년 여름, 함께 민간인을 구했던 그날, 최진혁의 얼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했다. 2시간 후, 비행기는 연길 조양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을 나서자 조선족 교회의 김 목사가 마중 나와 있었다. 강태준 어르신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진혁 어르신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철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차는 연길 시내를 지나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집들은 낡았지만 단정했다. 마을 입구에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보였다. 저기입니다. 김 목사가 가리킨 곳은 작은 단층집이었다. 마당에는 배추가 자라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민철이 휠체어를 밀어 대문 앞까지 갔다. 강태준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박민수 의사가 산소 농도를 확인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단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70년을 기다렸다. 이제 이 문만 열면 최진혁을 만날 수 있다. 김 목사가 문을 두드렸다. 최진혁 어르신, 손님 오셨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지만 단단한 발소리.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93세, 강태준과 같은 나이. 키는 여전히 컸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그리고 왼쪽 눈썹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최진혁이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7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다. 22세의 청년이 93세의 노인이 되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태준이, 당신이요? 최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혁이, 나요. 강태준이요. 태준이. 최진혁이 앞으로 나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두 노인의 손이 맞닿았다. 살아있었구려. 살아있었어. 당신도 살아있었소. 두 사람은 울었다. 93세의 노인 두 명이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다. 70년 만의 재회. 적이었지만 전우였던 두 사람. 함께 300명의 생명을 구했던 두 사람. 민철도 울었다. 김서연 교수도, 박민수 의사도, 김 목사도 모두 울었다.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진혁아, 미안하오. 70년이나 걸렸소. 미안할 것 없소. 우리 약속 지켰소.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 최진혁은 강태준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다. 70년을 기다렸소. 당신을, 나도요. 나도 당신을 잊은 적 없소.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 주머니를 더듬었다. 민철이 재빨리 도왔다.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70년 동안 간직한 최진혁의 메모. 이것, 당신이 준 거요. 최진혁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너무 오래되어 글씨가 거의 안 보였다. 하지만 최진혁은 알아봤다. 자신의 글씨, 자신이 쓴 약속. 강태준 동무,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잊지 마시오.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최진혁, 당신 정말 잊지 않았구려. 한 번도 잊은 적 없소. 단 하루도. 두 노인은 다시 포옹했다. 93세의 몸은 약했지만 그 포옹만큼은 강했다. 70년의 그리움이 담긴 포옹. 마당의 배추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여름 햇살이 두 노인을 비췄다. 1951년 그날처럼 맑은 하늘이었다. 최진혁의 집 거실. 네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최진혁은 그 옆 의자에 앉았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진혁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소? 강태준이 물었다. 최진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았소. 태준이. 쉽지 않았어. 1951년 6월 25일 최진혁은 부대로 돌아갔다. 상부에 보고했다.
국군과 협력해 민간인을 구출했다고. 그 순간부터 그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반역자, 적과 협력한 배신자, 동료들이 그를 비난했다. 상관들은 즉결 처분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민간인 300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몇몇 상급 장교들의 변호로 사형은 면했다. 수용소로 보내졌소. 함경북도 깊은 산속에 있는 수용소. 수용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하루 16시간 노동, 굶주림, 추위, 질병.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최진혁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았소. 왜냐하면 최진혁은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당신과의 약속 때문이오.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최진혁은 계속 이야기했다. 수용소에서 15년을 보냈다. 1966년 건강 악화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반역자의 낙인이 찍혀 평생 감시를 받았다. 결혼은 못했소. 누가 반역자의 아내가 되겠소? 가족은? 부모님은 내가 수용소에 있을 때 돌아가셨소. 동생들은 연락이 끊겼소. 아마도 나와의 관계를 끊었겠지.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강태준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의 대기근이 왔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지.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소. 최진혁은 그때 결심했다. 탈출하기로, 중국으로 가기로. 1995년 두만강을 건넜다. 67세의 나이에 얼음이 얼었을 때 건넜소. 추웠지만 살고 싶었소. 그리고 최진혁은 다시 강태준을 보았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소. 중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다. 조선족 마을에서 품팔이를 했다. 공사장에서 일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굶주리지는 않았다. 북한보다는 나았다. 2000년대 들어 이 마을에 정착했소. 교회분들이 도와주셨어. 작은 집을 얻고 텃밭을 가꾸며 살았소. 가족은 결국 못 만났소?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못 만났소. 북한에 있는 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오. 아마 최진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준은 알 수 있었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운이 좋았소. 강태준이 말했다. 가족들 모두 무사했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걸로 됐소. 최진혁이 강태준의 손을 두드렸다. 당신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됐소. 내가 구한 300명 중 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소. 민철이 입을 열었다. 최진혁 할아버지. 그날 구출된 사람들 중에 제 아버지가 평생 연락하고 지낸 분들이 몇 있어요. 다들 잘 사셨어요. 자식들 낳고 손주들 보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최진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다니. 다행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할아버지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김서연 교수가 태블릿을 꺼냈다. 제가 조사하면서 찾은 겁니다. 1951년 6월 24일 구출된 민간인들의 증언들이에요. 화면에 한 할머니의 사진이 떴다. 저는 그날 6살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도망쳤죠. 국군과 인민군이 함께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다음은 한 할아버지. 저는 그날 20살이었습니다. 최진혁이라는 인민군이 저를 업고 달렸어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했거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300명 중 생존자 47명의 증언.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태준과 최진혁을 기억하고 있었다. 최진혁은 화면을 보며 울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강태준도 울었다.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소. 진여가. 그렇소, 태준아. 우리가 구한 생명들이 이렇게 잘 살았소. 박민수 의사가 강태준의 맥박을 확인했다. 조금 빨랐지만 안정적이었다. 감정의 기복에도 심장은 견디고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강태준은 웃었다. 93세 노인의 얼굴에 소년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최진혁도 웃었다. 7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태준아, 우리 그날 이후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더 이야기합시다. 밤새도록. 좋소. 70년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도 모자랄 거요. 두 노인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쟁 후의 삶, 가족, 고난, 기쁨, 슬픔, 모든 것을 나눴다. 70년의 공백을 채워나갔다. 밖에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1951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빛났다. 두 사람이 약속했던 그날. 언젠가 이 땅에 평화가 오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평화는 완전히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만남은 이뤄졌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다음 날 아침 최진혁의 집 거실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김서연 교수가 준비한 장비였다. 화상회의 시스템이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김서연 교수가 말했다. 강태준과 최진혁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곧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에는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87세쯤 되어 보였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습니다. 강태준 어르신과 최진혁 어르신이세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희님들, 저 기억하세요? 1951년 6월 24일, 제가 6살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동굴로 대피했죠.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오. 빨간 저고리를 입었던 작은 아이. 맞아요. 제가 그날 빨간 저고리를 입었어요. 할머니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다. 저는 그 후 서울로 왔어요.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어요. 지금은 손주가 7이에요. 다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두 번째 화면이 켜졌다. 85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저는 그날 20살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최진혁 어르신이 업어주셨죠. 최진혁은 눈을 크게 떴다. 당신, 혹시 김씨 성을 가진, 맞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최진혁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73년 전 자신이 업었던 그 청년, 지금은 85세 노인이 되어 있었다. 김 선생, 살아계셨구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 후 교사가 됐어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가 수천 명입니다. 다 어르신이 살려주신 목숨으로 이룬 일들입니다. 화면은 계속 이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951년 6월 24일 구출된 생존자 47명이 차례로 나타났다. 모두 80대, 90대 노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저는 의사가 됐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저는 목수가 됐습니다. 집 200채를 지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학생 5,000명을 가르쳤어요. 저는 농부가 됐습니다. 쌀을 길러 수만 명을 먹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들이 살아온 70년, 그들이 이룬 것들, 그들의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 제 자식이 5입니다. 제 손주가 12이에요. 제 증손주가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김서연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1951년 6월 24일 구출된 300명의 생존자와 그 후손들을 합치면
그녀는 숫자를 확인하고 눈을 크게 떴다. 약 1200명입니다. 두 분이 그날 구한 300명이 1200명의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강태준과 최진혁은 말을 잃었다. 300명이 1200명. 자신들이 구한 생명들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낳았다. 한 할머니가 화면에서 말했다. 어르신들, 저희 가족 사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대가족 사진이 떴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자식, 손주, 증손주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 덕분에 존재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다. 제 손자가 의사예요. 지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제 손녀는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다 어르신들이 주신 생명으로 이룬 일들입니다. 화면 속의 47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태준과 최진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진혁아, 우리가 한 일이 알아, 태준아. 알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93세의 두 손이 꽉 맞잡혔다. 민철이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럽지.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박민수 의사가 강태준의 심박수를 확인했다. 빨라졌지만 안정적이었다. 기쁨이 그를 살아있게 하고 있었다. 화상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가족은 어떤지. 강태준과 최진혁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가 말했다. 어르신들,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았고, 사랑했고, 가족을 이뤘어요. 어르신들이 주신 건 단순히 목숨이 아니라 미래였어요. 희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속의 47명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과 최진혁도 고개를 숙였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상회의가 끝난 후 거실은 조용했다. 강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름 햇살이 마당의 배추밭을 비추고 있었다. 진혁아, 응, 태준아, 우리 잘 살았소. 그래, 우리 잘 살았어. 두 노인은 웃었다. 93세의 미소, 70년을 기다린 끝에 만난 두 사람의 미소. 그리고 300명, 아니 1200명의 생명을 함께 품은 미소. 밖에서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다. 생명이 자라는 계절. 강태준과 최진혁이 함께 지켜낸 생명들이 자라나는 계절. 2024년 6월 25일, 1951년 6월 24일부터 정확히 73년 하루가 지난 날이었다. 강태준은 최진혁의 집 마당에 나와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좋은 날씨로군. 최진혁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73년 전 그날도 이렇게 맑았지. 그랬지.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73년 전 민간인 300명을 함께 구했던 그날의 하늘. 태준아, 후회 없소? 최진혁이 물었다. 후회, 무엇을? 그날 일 말이오. 적과 협력한 것.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없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당신은? 나도 없소. 수용소 15년. 평생 감시. 가족과의 이별. 다 겪었지만 후회는 없소. 왜 그럴까? 우리가 한 일이 옳았으니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게 잘못일 리 없소.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혁의 손을 잡았다. 진혁아, 고맙소. 내가 고맙지. 당신이 없었으면 난 그냥 명령에 따라 살았을 거요. 당신이 내게 용기를 줬소. 서로 줬지. 용기를. 민철이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1951년 6월 24일 구출된 300명과 그 후손들이 보낸 편지였다. 강태준은 첫 편지를 펼쳤다. 87세 할머니가 쓴 편지였다. 존경하는 강태준, 최진혁 어르신께. 저는 6살 때 어르신들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82년을 살았고 5 자녀를 낳았고 12 손주를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신 건 단순히 목숨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사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최진혁도 편지를 하나 펼쳤다. 85세 할아버지의 편지였다. 은인이신 두 분께. 저는 그날 20살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걷지 못했는데 최진혁 어르신이 저를 업고 달렸습니다. 그 후 저는 교사가 됐고 40년간 5,000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300명, 아니 1200명의 감사. 73년에 걸친 삶의 이야기들. 강태준과 최진혁은 한 장 한 장 읽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려. 강태준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거지. 최진혁이 대답했다. 국군과 인민군이 함께, 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박민수 의사가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알았네. 강태준은 약을 먹었다. 심장약이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약.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약으로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민철아. 예, 아버지. 내가 만약 떠나게 되면. 아버지. 민철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태준은 손을 들어 아들을 진정시켰다. 들어라. 내가 떠나면 진혁이를 부탁한다. 혼자 있지 않게 해주고 자주 찾아뵙고 아버지. 그리고 매년 6월 24일에는 그날 구출된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져라. 우리가 함께 한 일을 기억하는 모임을. 최진혁이 강태준의 손을 잡았다. 태준아, 무슨 소리야. 우리 더 살아야지. 그러고 싶지만 내 심장이 말을 안 듣네. 강태준은 웃었다. 슬픈 웃음이 아니라 담담한 웃음이었다. 진혁아, 나 후회 없어. 당신을 만났고 함께 사람들을 구했고 73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나도 그래. 후회 없어. 김서연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책으로, 영상으로, 후세에 전해지게. 강태준과 최진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좋은 생각이네. 진혁아, 어떻게 생각해? 좋지.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날부터 기록 작업이 시작되었다. 강태준과 최진혁은 7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줬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협력했는지, 어떻게 300명을 구했는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요. 강태준이 말했다. 적도 아군도 그 전에 사람이라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것. 최진혁이 덧붙였다. 전쟁은 사람을 갈라놓지만 인간에는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것.
7월로 접어들었다. 강태준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최진혁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7월 15일 아침 강태준은 일찍 깼다. 새벽 4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진혁도 일찍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만났다. 못 차겠더군. 강태준이 말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일출을 기다렸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답군. 그래, 아름다워. 강태준은 최진혁의 손을 잡았다. 진혁아, 약속 하나 더 하자. 뭔데?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이번엔 전쟁 없는 곳에서. 최진혁은 강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한다. 꼭 다시 만나자.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강태준과 최진혁의 마지막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73년을 기다린 끝에 만났고 함께 구한 300명이 1200명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겨질 것이기에 후회 없어, 진혁아. 나도 없어, 태준아. 두 노인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웃었다. 93세의 미소, 전쟁을 넘어, 이념을 넘어, 73년을 넘어 마침내 만난 두 영혼의 미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1200명의 후손들이 기억할 것이고 기록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적이었지만 함께 생명을 구한 두 사람의 이야기, 인간애가 증오를 이긴 이야기, 73년의 약속이 지켜진 이야기. 여름 아침의 햇살이 두 노인을 비췄다. 1951년 6월 24일 그날처럼 맑고 따뜻한 햇살이었다.